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는 윤종호 TV에서 생중계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 때 꼭 마이크 켜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 해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 첫 번째 순서인데요.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모색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 포괄주의를 강화하고 열거주의로 인한 과세 공백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식전사회를 맡은 저는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맡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영환, 윤종호, 차규근, 한창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는 참가자 인사, 소개, 인사말, 기념촬영, 발제와 토론,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공동 주최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환 의원께서는 출장으로 좀 참석이 어려우시고요. 윤종호 의원님께서는 좀 늦게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이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발제와 토론자분 소개드리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토론자분들입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민 연구위원은 좀 올 예정이고요.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조세 정의를 위해서 활동해 주시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오기영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말을 좀 요청드려 볼 텐데요. 먼저 차규근 의원님 인사말 요청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이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 첫 번째 이 자리인데요. 이 지선 전부터 이제 지선 직후에 이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를 이제 기획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기꺼이 이렇게 응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한창민, 오기영, 김영환 의원님 같이 이렇게 또 참여연대와 같이 함께 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그 예전부터 이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심화의 목소리 또 거기에 대한 경계 우려 목소리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불평등 심화의 정도가 정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누군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다는 내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는가가 그 사람의 사회에서의 역할을 결정 지어버리는 그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상당한 정말 큰 걱정이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 앞으로 이제 몇 번 더 할 계획인데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함께하는 이 토론회에서 어떻게 하면 자산 불평등, 자산과세 공백 그걸 메꾸고 정상화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고 또 함께 행동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창민 의원님 인사말 요청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입니다. 최근에 입법조사처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실제로 우리 자산 불평등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절반 가까이가 자산 불평등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제 증시 부양책으로 인해서 금융소득이나
실제로 K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 격차의 문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또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삼성반도체 초과이익이나 아니면은 세수 관련한 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를 할 것인가 이런 논의도 촉발이 됐었고 이게 또 다른 갈등의 요인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변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세 관련한 조세 형평의 원칙 그리고 국가 재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이제 참여연대와 그다음에 양대노총 그리고 각계 전문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국회에서 이런 관련된 사안을 법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보완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길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들한테 각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세는 이제 국가 운영 특히 이제 재정의 확보를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떠한 가치 지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좀 확인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정의의 원칙은 우리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토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사이의 이제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계기들이 계속 연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득세 체계에서 이제 열거주의를 포괄적인 새로운 소득의 형태로서 이렇게 갖추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의식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포괄적인 소득 개념을 다시 재정립하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 수단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지 그리고 전반적인 소득세 전반적인 개편을 마련하는 이 자리에서 나오는 대안들 이것들을 저도 그리고 사회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색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을 타파하는 길, 이 길은 모든 시민사회와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시면은 저희들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사말 감사드립니다. 참석자 소개 한 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토론에 깊은 관심으로 참여해 주신 오기영 의원님께도 한 말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저 주최자는 아니고요. 이 토론에 있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될 것 같아서 열심히 들으러 왔습니다. 지금 자산 소득 양극화에 관한 논의들이 많이 이제 쌓이고 있고 특히 이제 자산 양극화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들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은 다양하게 의견들을 개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 개진을 이제 이루어지면 또 안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넣느냐에 따라서 일정 시점에서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자산 양극화 해소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과제나 방법들이 좀 더 많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저도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종호 의원님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오늘 토론회 공동 주최해 주신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 숨 돌릴 틈이 없지만 인사말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네네. 예,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 소득세제에 있어서 요즘 신종 금융 상품이나 가상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가운데 또 지금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이라는 토론회를 이렇게 개최한 것은 아주 시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이런 어떤 좀 진리가 좀 제대로 대원칙이 제대로 좀 이렇게 안착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분들께서 마음을 많이 모아주시고 저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잠시 참석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과세. 예,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본 행사 진행은 정세윤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계가 예, 저희가 사전 행사를 10분 안에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을 잘해 주셔서 잘 마쳤고, 그러면 발제를 배재대학교의 이제 김현동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공식적인 토론자는 4분이 계시니까 시간을 한 뭐 30분 정도 발제? 예, 30분 하고 저희가 그 다음에 10분 정도 하면은 30분, 40분, 예. 당연히 11시 50분을 막시멈으로 하고 그 전에 뭐 끝내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저희의 이제 이 다들 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다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환기시키는 새롭게 이 논의를 다시 하자. 금융투자소득세가 이 폐지가 되었고, 그러나 당연히 조세정의 차원에서 그리고 자산과 소득 양극화 차원에서 재도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판이 바뀌고 있어서 그냥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만을 이렇게 집어서 하기보다 향후에 어떤 새로운 소득이 등장하고 자산이 등장하고 할지 모르는 이런 판이 바뀌는 이런 시점에서 새롭게 좀 또 크게 원칙을 다시 재정립하자. 그러한 원칙에서 국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그 하에서 뭐 새로운 하나씩의 그런 소득들이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김현동 교수님 그 발제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발제를 맡은 배재대 김현동입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어렵습니다. 소득원천설에서 순자산 증가설로라고 하면서 부제로 제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소득 개념의 전환을 위한 어떤 입법적 모색이라고 이렇게 담았습니다. 제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발표나 뭐 토론을 맡은 주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가장 쉬운 주제입니다. 물론 이제 얘를 법에 담기 위한, 개정을 하기 위한, 법의 그릇에 담기 위한 엄청나게 입법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에서의 고려할 점들은 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사실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와 관련된 논의가 앞으로 또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이제 뭐 진일보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뭔가 하면 저는 정책적 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게 제목도 그렇긴 한데 앞에 차장 우리 정세윤 교수님 또 말씀하셨듯이 제가 논문을 보니까 항상 판을 엎는 그런 주제들을 많이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 테크니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당위, 필요성 이런 쪽에 조금 힘을 줘서 본 발제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서론입니다. 거기 12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과세 소득으로,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득, 일반인들은 뭐 소득 그럼 내가 돈 버는 것 이렇게 많이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소득 개념에 관해서는 크게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거기서 말하고 있는
소득 원천설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 주류적인 견해가 하나 바로 뭔가 하면 순자산 증가설입니다. 요 용어에 대한 뜻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소득 원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얘의 주요 요체는 바로 뭔가 하면 여러 소득 중에서,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의 소득 중에서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애들만 딱 골라가지고 걔네들만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말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뭔가 하면 공평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A라는 사람이 100이라는 소득을 벌어들였고 B라는 사람이 100이라는 소득을 벌어들였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세 정의라든지 공평에 따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A와 B가 부담할 세금은 같아야 되는데, 이 소득 원천설에 따른다면 규칙적이냐 반복적이냐 그 여부에 따라서 A와 B가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역사적 연역적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굳이 여기서 꺼내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때 우리가 19세기 이제 유럽 제국에서는 소득세제라는 것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소득세제가 등장하면서 어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렸던 결론이 바로 뭔가 하면,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평, 정의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러프한 터프한 생각을 가졌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현대와 다르게 그때 과세 행정, 그러니까 국가가 뭐 왕정이든 뭐든 간에 개인의 어떤 경제적 활동을 모두 포착해가지고 과세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드러나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이다 보면 과세 당국에서 포착하기도 쉬우니까, 그래서 소득 원천설이라는 걸 잡았던 거고, 그러면 규칙적이고 일시적인 소득은 그냥 놔둔 거죠. 그리고 그 시대 때는 바로 뭔가 하면 그런 소득의 크기는 크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소득 원천설의 근본적인 이론적인 한계가 바로 뭔가 하면 공평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경제 행위,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사실 조세가 가급적이면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중립적이라는 거는 같이 세금을 매기든가 아니 같이 세금을 매기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고 어떤 소득에 대해서 그러지 않다 보니까 중립성이 훼손되는, 이론적으로는 조금 흠결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과거 19세기 유럽 제국과 달리 굉장히 많은 형태의 경제적 소득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이런 기본적인 소득 원천설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입장에 따르게 되면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결국 과세 공백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3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종 금융소득과 같이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소득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놓치게 되고 2차적으로는 얘를 과세 대상에 넣을지 말지에 관한 이야기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법이 뒤따라가다 보면 그 사이에 설사 나중에 과세를 하더라도 그 사이에 발 빠른 사람들은 세금을 회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9세기에 그때 당시의 어떤 연권 시대적 사항, 과세 행정의 한계, 이런 것들로 탄생했던 소득 원천설을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지금 현재 채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21세기 IT가 발달한, ICT가 발달한 현재, AI가 발달한 현재에도 이런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을 정의 내리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아니면 틀리다면 어떤 입법적 대안은 뭐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번째가 이제 순자산 증가설, 중간에 네모 정도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네모 소득 원천설은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런 내용이니까 반복할 필요는 없고, 다만 거기 하살표로 되면서 제가 입법 기술적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채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특정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일반적으로는 no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식의 열거주의 방식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대체적으로 그런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형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순자산 증가설은 조금 내용이 거기 보면 뭐 이제 학문적인 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천과 상관없이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이 순자산 증거설에 따라서 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는 포괄주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맞죠. 소득의 개념만 정하고 나면 이 소득의 개념 안에 들어오는 애들은 법에서 따로 열거하지 않더라도 다 소득이야 라는 이런 포괄주의 형식을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입법례가 바로 뭔가 하면 미국입니다. 미국의 세법이 이런 포괄주의에 따라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빠뜨렸던 것긴 한데 뭐 아무튼 소득원천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채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순자산 증거설은 그 14페이지 하단에 그 첫 번째 밑에서 동그라미 보면 여러 가지 좀 우리 실제로 법이 구현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순자산 증거설에 따르면 실현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지만 얘가 언젠가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딸이 주가가 등락을 할 테니까. 그런데 이 순자산 증거설에 따른다면 특정 과세 기간을 잘라가지고 그때 만약에 내 주가가 올랐다면 평가 이익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겁니다. 조금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내가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 당장 비판이 나오는 건 바로 뭔가 하면 유동성 문제죠. 내가 들고 있는 지금 주식을 팔아서 손에 들고 있는 돈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금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파트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순자산 증가설의 대표적인 현실적 한계로 언급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내재적 소득이다라고 해서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경제학적 개념이긴 한데 기속 임대료라고 해서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이 집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것과 또는 내가 전세로 임차를 해가지고 집을 사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빌려주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거기에 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내 집에 살더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라고 쳐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조금 또 역시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화하는 데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세부적인 내용보다 순자산 증거설 역시 조금 현실화하는 데서 이론적 한계는 있다. 1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둘 다 어떤 건지 대충 알겠는데 어떤 것이 더 이론적으로 우월한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후자인 순자산 증거설이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순자산 증거설은 기술적인 조금 흠결이 있더라도 소득원천설도 사실 흠결이 있었잖아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조세 공평이라는 헌법적인 기본적인 원칙 그다음에 조세 정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소득의 원천에 차별하지 않게 과세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조세 공평, 조세 중립성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우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은 페이지 3번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일단 소득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는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과세 대상 소득은 어떤 게 있다라는 것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앞서 제가 열거주의로 소득의 범위를 규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나눠보자면 뭐 종합소득, 이자 배당, 근로, 뭐 기타까지 해가지고 종합소득 그리고 퇴직, 양도소득 이렇게 소득의 과세 대상 범위와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런 궁금증을 좀 가지실 분들은 있을 거예요. 미국은 순자산 증거설이라며 공평에 더 부합하는 거라며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소득원천설에 따라서 소득세법이 만들어졌을까?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소득세법의 기본적인 골격을
개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승계를 했다는,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건 세법의 영역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 법체가 기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이라든지 다른 법역 같은 경우에도 다 일본의 법역을 개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개정을 거듭해가지고 차이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소득 원천설이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일 법제, 뭐 법학에서 이야기하면 대륙법계의 그 체제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소득세법을 보면 소득의 종류의 구분 형식은 보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일본은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처음에는 소득 원천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패망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경제사절단이 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컨설팅을 한 거죠. 컨설팅을 해가지고 순자산 증가설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바뀌게 됩니다.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재밌게 돼요. 우리는 정작 일본의 세제를 개수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형태상으로는 소득 원천설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 세제가 가세소득의 개념에 있어서는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는 그런 특이한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세부적인 거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점프를 해서 18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점프하면서 조금 말을 좀 생략하긴 했었는데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그런데 이제 소득 원천설과 사실 순자산 증가설은 출발할 때는 과세 대상 범위에서 좀 차이가 났는데 사실 앞서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소득 원천설을 엄격하게 실현하다 보면 이제 공평의 문제에서 공평 시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소득 원천설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과세 대상으로 보는 범위를 조금씩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봤던 그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지 않는 소득들도 꽤 들어와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소득도 들어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병을 앓고 나면 흔적이 남아있듯이 우리도 보면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점점 확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법에 조금 남아있는 거죠. 결국은 순자산 증가설에서 출발했던 나라와 소득 원천설에서 출발했던 나라가 현재 오늘날 와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하면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범위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근접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사실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소득 원천설이지만 거의 순자산 증가설에 가깝다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다라. 여전히 비과세되고 있는 영역이 있고 그게 순자산 증가설에 비해서는 사실 좀 범위가 아무래도 과세 대상 범위가 조금 좁은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렴하고 있다는 거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부분은 또 다른 우리가 논증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8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소득 원천설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점점 과세 대상 범위를 넓혀왔으니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면 포착하지 못하고 과세 누락, 과세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거기 상단에 보면 이제 소득 포착률이라는 개념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국민계정 등에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경제적 소득 가운데 국세통계연부에 보면 이제 상세한 통계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과세 당국이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소득을 분자로 올리면 대략적으로나마 과세 당국에 포착되고 있는 소득의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실 좀 계산을 제가 하다가 좀 바빠가지고 원고를 또 빨리 좀 달라고 하셔가지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거기 중간 정도에 보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했던 자료가 있어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좀 너무 오래전 거긴 한데 뭐 근로소득 포착률은 사실 거의 뭐 당연히 여기도 보면 99.5%이기 때문에 현재와 거의 조금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뭐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뭐 지겹도록 들으셨던 유류지갑이다 보니까
과세 당국에 포착이 안 될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항상 이제 문제되는 게 근로소득이 아닌 예를 들면 이제 그때 사업소득 포착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지금은 조금 더 올랐겠죠. 근데 뭐 역시나 이거는 근로소득에 비해서는 좀 포착률이 낮을 걸로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요거는 계산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과세 대상 소득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금투세는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포착률이 아니라 과세를 아예 안 하고 있죠. 대주주를 빼고는 거의 뭐 러프하게 이야기를 하면 한 95%, 97%라고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아예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 매기고 있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점점 영역을 확장해 왔지만 과세되고 있지 않는 영역들은 꽤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어떤 논의의 실익이 있다. 우리가 순자산 증가설로 바꿀지 아니면 소득 원천설에 따른 과세 대상을 더 확대할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분명히 현재로서도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요거는 주요국의 입법례인데 일단 거기 표가 있습니다. 표가 보면 순자산 증가설과 소득 원천설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기 오른쪽에 소득 원천설이 나와 있고요. 순자산 증가설은 미국이고 그리고 또 역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일본이 순자산 증가설에 입장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원천설은 뭐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 국가들이 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득 원천설만을 채택하고 있다 해서 우리나라 뭐 세제가 뭐 엄청 후진적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과세 대상의 공백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의 입법례로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호주랑 일본을 가지고 왔는데 왜 호주와 일본을 제가 뽑았냐 사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뭐 설명드려봤자 별로 흥미는 못 느끼실 것 같고 아마 나중에 우리가 순자산 증가설로 바꿀 때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증여세제에서 사실 유형별 포괄주의로 한번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완전 포괄주의로 바뀌면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연구 영역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면서 공청회까지 되면서 왜냐하면 그때는 법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수준의 그런 개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 제가 탑 하나 쌓는다는 측면에서 그냥 주요국 입법례를 여기에 옮긴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일본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순자산 증가설로 바꿀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골격을 계수한 일본의 형태로 저는 가는 게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21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본은 소득세법의 소득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각종 소득이다라고 하면서 이자 배당 부동산 쭉 해서 마지막에 잡소득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소득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우리도 열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도 열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랑 형태는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가 우리나라와 차이 나는 부분이 그 끄트머리에 있는 잡소득입니다. 예. 잡소득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잡소득의 정체가 뭐냐라고 보면 거기 22페이지의 첫 번째 네모에 보면 미국은 아까 제가 잠깐 점프하긴 했었습니다만 미국의 내국세 입법에 보면 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원천에서 발생했던 상관없이 모든 소득이 돼서 과세 대상으로 삼아라는 이런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어떤 소득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지, 그러니까 열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 소득이라면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일단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정책적인 목적에서 얘를 과세 대상을 뺄 거야. 그러면 이제 비과세 규정으로 얘를 빼버리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뭔가 하면 소득이 뭔지에 대해서 규정 안 합니다. 사실 규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득은 내가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근로소득의 하나의 유형일 뿐이고 소득이 뭐지?
라고 생각을 막상 질문을 해보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본 일본 소득세법은 소득에서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과세 대상 범위를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하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자, 배당, 뭐 부동산 소득 이런 거 빼고 거기서 들어가지 않는 소득이 있어? 그럼 다 뭐다? 잡소득이야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편의적인 좀 규정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제가 거기 23페이지에 첫 번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가상자산, 우리 암호화폐, 가상자산 가세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와 논의의 결이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상자산은 기존의 소득 원천설인데 열거되고 있는 자산이 소득이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되죠? 가상화폐 자산 소득? 얘 과세할까 말까? 엄청 이야기를 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그냥 할까 말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멸멸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얘를 어디에 집어넣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용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투세처럼 가상자산 화폐를 과세 대상으로 들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고 게다가 유예도 금투세보다 더 많이 유예했죠. 지금 3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7년에 지금 시행할 예정인데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이거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유예해야 된다. 금투세와 같은 비슷한 지금 경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어떻죠? 일본은 내가 열거되지 않더라도 잡소득에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일단 과세 대상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입장 생각이 다릅니다. 얘가 일단 과세 대상 소득인데 얘를 어떻게 할까? 어디 집어넣어야 되지? 예. 그러니까 약간의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어프로치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우리나라와 달라진 게 뭔가 하면 일본은 과세 대상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잡소득에서 궁극적으로 순자산 증가세를 실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3페이지입니다. 자, 소득 개념 전환은 그럼 필요한가? 이제 본론인데요. 자, 순자산 증가세의 전환의 논거라고 해서 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만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근대 소득세제를 입법한 환경과 현재 우리나라 환경은 다르다. 그리고 이런 소득 원천설을 따르는 나라들에 있어서도 과세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 점에서 수렴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 위에서 3번째 네모인데요. 우리나라가 소득 원천설에서 과세 소득 범위를 조금씩 넓혀 왔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이 순자산 증가설과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뭔가 하면 1년에 과세 대상으로 포섭하는 입법 과정에서 조세 저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사실 금투세 같은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없던 거를 드리는 거랑 원래 과세 대상인데 얘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자라는 이야기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특정 어떤 과세 대상의 포인트가 되는 그룹들이나 이런 분들의 저항이 왜냐하면 딱 극명하게 자기에 대해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세 저항이 조직적이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있거나 현실적 어떤 환경이 있다면 또 역시 뭐 포괄주에서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빼버리면 되겠지만 근데 그게 어떤 현실적 논거가 논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세 저항은 어떻게 보면 소득 원천설에서 과세 대상을 넓혀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25페이지입니다. 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추 논의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로 우리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순자산 증가설로 전환을 하겠다면 그때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좀 논의 사항입니다. 얘가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다 검토를 했을 때는 순자산 증가설로 드리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반론도 제기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논의 과정이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상증세법에서 포괄주의 도입을 했을 때 나왔던 조세법률주의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세법률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인 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래도 우리가 순자산 증거설에 따라서 포괄주의를 들여다보면 뭐 잡소득으로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간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그러니까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좀 중요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일본의 세제 형태를 취해가지고 가장 손 안 대고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뼈대는 그대로 가고요. 뭐 기타 소득에서 일본과 같이 포괄주의를 들이든 아니면 뭐 말 그대로 또 다른 하나의 뭐 잡소득이든 뭐든 간에 들이든 간에 유형별 포괄주의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조세법률주의 위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논의를 조금 봤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 역시 일본에서도 논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하나 더 드려야 되는 게, 조세법률주의 그러면 미국은 순자산 증가세율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는데 왜 미국에서는 조세법률주의 위헌 논란은 없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조세법률주의라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가 없습니다. 거기는 조세법률주의가 문제되지 않아요. 어디서 지금 문제되는가 하면 우리나라 특히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왔다라고 지금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아무튼 현재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간에 조세법률주의를 지금 굳건하게 하나의 원칙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위헌 논란이 됐을 때 분명히 문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세법률주의에 어떻게 보면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이 유형별, 그러니까 그 잡소득에서 규정하는 포괄주의 형식에 대해서 일단 조세법률주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뭐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앞에서 다 규정하고 난 나머지 잔여 소득에 대한 규정 형식이기 때문에 걔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일본의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세권과 자유로운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보면 우리가 과세 대상 소득을 넓게 잡다 보면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과세관청이 여러 가지 어떤 과세 자료를 포착하기 위해서 금융자료 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세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유럽 세제에서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소득 원천서를 채택을 했던 것은 자유와 공평이라는 어떤 대립적 측면에서의 적절한 타협이었고요.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 ICT가 발달한 오늘날 같은 경우 더더욱 과세 당국이 여러 가지 금융 자료에 대해서 조회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보완적인 어떤 과세 행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학계에서도 일부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게 걸림돌이 될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구체적인 입법 방식은 뭐냐? 미국 방식이냐? 아니면 일본처럼 열거주의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크게 손 안 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일본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딱 지금 30분 맞췄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뭐 경제 판이 바뀌고 있고 새로운 소득과 자산 뭐 등장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과세 체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발제는 되게 귀중하고 발제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봤을 땐 새로운 어떤 토론계의 스타가 탄생한 것이 아닐까. 저희가 이제 김현동 교수님을 밀어주면서 이 주제를 사회 전체적으로 좀 확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언뜻 머리를 스쳐 지나갔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일본은 우리보다 한참 뒤처진 줄 알았더니 이 과세 체계는 우리보다 좀 나은 거 아닌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팍 들면서 일본이 큰 계획이 있었나? 큰 그림이 있었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토론자로 토론해 주시는 저희가 이제 모신 분들이 또 쟁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존경하는 박기배 교수님과 문성훈 교수님이 오셔서 또 일단 이론적인 차원에서 요게 좀 말이 된다. 좀 요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또 이거를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요건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분도 마찬가지로 막상막하로 아주 좋은 토론해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박기배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시립대 박기백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이 간단해서 사실 10분씩 뭐 토론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 김현동 교수님이 발표 내용을 보면 이게 법적인 방법을 좀 생각해 보자. 순자산 증가설로 가는 데 있어서 뭐 여러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걸 이제 살펴보고 있고 뭐 다른 나라들이 이제 순자산 기반설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정부 측인데 이걸 법률로 제정할 의지가 있는가.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법원에 있어요. 법원이 이걸 판결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이 해줄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크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순자산 증가설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다만 이제 발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라는 그 구체적인 항목이 없어서 제가 그래 그 방향은 해놓고는 구체적인 것은 맨 뒤에 있는 건 다 뭐 물음표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점은 좀 이렇게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경제학에 따르면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경제학에 따른 소득의 개념을 그대로 써먹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여러 문제점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필요 경비와 소비 지출을 구분하는 거, 미실현 이득과 손실을 측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주택 서비스 같은 이제 귀속 소득을 측정하는 문제, 아니면 현물 서비스 가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문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괜히 이제 문제를 삼기 위해서 그런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과세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과세를 하고 싶냐? 뭐 가상자산이나 각종 금융소득에 과세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것을 문제 삼거나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헌법적인 논란 주장은 저는 뭐 이해하기 어렵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발표하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해를 하기 어렵다. 저는 뭐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 판결을 다시 받아보는 것도 하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미국이 맨 처음에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느냐. 배당은 소득이 아니라고 판결했어요. 여러 차례 합니다. 왜? 경제학을 몰랐으니까. 그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소득이 뭔가라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대법원 판사라고 뭐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것만 소득이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배당이 소득이냐 물으니까 뭐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이런데 당연히 얘는 별로 소득 같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이 아니라고 판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순자산 증가설 같은 이론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뭐 대학교 때부터 배우고 가서 이제 재판관이 되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아니 가장 보수적인 미국이 이렇게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뭐 국가 과세권을 과다하게 행사한다.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뭐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다? 아니 사생활 침해에 가장 민감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기도 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사생활 침해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 그 주장하시는 분들은 논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 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가져다 쓰는 것도 이상해요. 그렇다고 주장을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가장 시카고 그 마피아를 잡아놓을 때 보면 알카포네라나 마피아를 잡아놓을 때 보면 아무리 온갖 범죄 행위로는 다 못 잡아놓습니다. 어떻게 잡아놓느냐? 미국식 포괄주의를 적용해서 소득세법 위반으로 잡아놓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포괄주의를 하는 게 매력이 있느냐? 그런 이상한 방식으로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잡아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법원은 아직도 이제 이 형법처럼 세법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과세 요건이 다 맞아야만 이걸 이제 과세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포괄적인 모양새로 가면 그 사법부 법원을 넘어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체제를 가장 적게 바꾸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비슷하게 순자산 증가설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냥 일본은 뭐 잡소득이라고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뭐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 소득에다 넣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보면 이제 뭐 우연히 발생한 소득 뭐 이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 넣으면 안 되고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기타 순자산 증가 소득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반드시 설명을 달아줘요. 이 순자산 증거 개념이 뭔지를 법에다 설명을 달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법원에서도 판결할 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법인세에 사용하는 그런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달아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다만 뭐 구체적인 항목은 뭐 시행령에 위임한다. 큰 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놓고 그러면 법원에서도 얘는 포괄적 위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왜? 여기서 법에서 이미 얘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주 디테일한 것은 시행령으로 넘긴다. 이런 모양새로 가면은 큰 문제 없이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뭐 포괄주의로 하자 뭐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뭐 저 상증세도 그렇고 법원에 가면 자꾸 깨져요. 이유가 뭐냐? 거기다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조세 법률주의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처럼 구체적으로 다 세세하게 미리 법에 써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계속 주장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기타 순자산 증가 소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따로 분리를 해서 앞에서 다 포함되지 않는 이런 성격의 소득은 소득으로 본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한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역시 또 이 토론계에 이미 떠올랐던 스타였던 우리 박기배 교수님께서 너무 토론 잘해주셨고, 그럼 문성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예전에 이 관련돼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서 조금 살펴본 바가 좀 있습니다. 저는 뭐 순자산 증가설보다는 포괄주의 이 방식의 전환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약간 좀 우려될 점이라기보다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증세가 말씀드렸듯이 포괄주 형식으로 과세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소득세로 과세될 것을 특히 미실현 소득 비슷한 부분을 상증세로 과세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소득세법이 포괄주의를 채택 못하다 보니까 약간 우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조세 정의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 만약에 포괄주의로 과세된다고 그리고 소득세가 포괄주의로 간다 그러면 그러면 정려세의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정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득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명시적으로 미국은 정려를 이제 소득세법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인데 소득세법이 제외해서 정려로 과세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이 만약에 포괄주의로 간다고 그러면 그 소득세와 정려세의 관계 또 상속세의 관계도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양쪽 다 어차피 보면 소득을 받는 거거든요. 정려 이익을 소득을 받는 거고 크게 보면 상속 소득을 받는 거라서 이게 그 상속세 과세 문제라든지 같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아시겠지만 이 소득을 빼돌려서 정려나 상속을 받는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련성도 봐야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상속 정려사의 조정 문제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우리나라가 지금 열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거되고 있지만 그 열거되는 소득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이거 좀 볼까요? 참, 다른 것 좀 봅시다. 우리 발표자께서는 이제 이자, 배당, 근로, 연금이 이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형별 포괄주의는 이제 완전 포괄주의는 안 되지만 어떤 유형을 열거하면서 포괄주의를 과세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포괄주의 과세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이 유형별 포괄주의로 정의한 소득 중에 이자나 배당 중에서 대부분 다 유형별 포괄주의를 한 걸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과세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정확 규칙 과세 예를 들어서 과세 소득 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칙 과세할 수 있는 방식이 잘 열거 안 돼 있고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되고 있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포괄주의로 간다면 그 문제는 다시 재해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어느 정도 포괄주의를 지금 우리 법원이라든지 그쪽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뭐 마이너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쌓아나가야지 유형별 포괄주의가 정착이 됐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고 법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상태인데 더 포괄주의로 가자는 말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더 가는 것은 저는 조금 우려가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와 연금은 제 생각에는 포괄주의보다는 그냥 열거주의 방식에 가깝고 굳이 따지자면 사업소득 부분이 좀 포괄주의에 가까운데 교수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마이너 문제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도입하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말씀하신 잔여소득 방식으로 사실 기타 소득도 저도 기타 소득을 하면 안 들어갔긴 해요. 기타 소득이 일시 우발적 소득을 지금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류는 좀 다른 방식이 가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거기 일본의 잡소득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거를 바로 그냥 다른 유형을 할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유형별 포괄주를 확대해서 소득별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떤 소득이 어디에 속하는지가 상당히 힘들어요. 금융소득 같은 경우도 이거를 배당으로 볼 건지 양도세를 볼 건지가 쉽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데 포괄주의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나머지 그것도 이상하거든요, 그죠? 지금 자체가 정리가 많이 안 된 상태예요, 제 생각에. 소득세법의 유형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소득 정의 규정이라든지 소득구매 포석 규정 그리고 비과세 소득 규정, 우선순위 규정, 특히 과세 시기 규정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들어온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법을 따랐고 일본은 독일법을 따랐습니다. 교수님 발표한다 받았듯이. 그런데 일본은 포괄주의를 해서 잡소득이라는 걸 들으셨지만 독일은 여전히 잡소득이란 포괄주의 형식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독일이 포괄주의라든지 순자산 증가세를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서 도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순자산 증가세 태도가 샨츠라는 독일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헤이거 사이먼슨이라는 학자들이 그 이론을 배워서 공부를 해서 뭐 비슷하게 생각했겠죠. 그쪽에서도 그런 논의가 했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계산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해내봤자 계산할 수 없고 실제로 집행을 못 하고 어찌 보면 정의를 못 하는데 어떻게 그게 과세가 되겠냐는 생각들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일본은 그냥 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릴 때 소득 구분도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용역 수행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근로로 볼 수도 있고 사업으로 볼 수도 있고 기타 소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또 특히 실무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더 섞어서 써요. 실제로 근로자인데 뭐 4대 보험을 내기 싫어가지고 그 사업소득을 잡고 아니면 또 기사소득을 잡고 사실 그 구분이 저도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이게 포괄주의 가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논문도 쓰고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 기존의 체계가 이런 어떤 소득 간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부터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나머지 소득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 포괄주의를 하더라도 이런 소득 경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납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고 과세 당국도 힘든 부분이라서 그 납세 행령과 조세 행정 비용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정립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마이너 문제라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자산 증가세율과 포괄주의 소득세를 논의할 때 이게 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고 손실은 그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포괄주를 선택하고 있다지만 미국도 금융소득과 일반 소득 간에는 칸막이에 있어서 손실이 서로 동산이 100% 되진 않거든요. 일본은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소득을 도입할 때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전히 그럼 소득 간에 좀 경계를 둘 것인가? 포괄주가 된 마당에 소득을 다 통산해 줄 것인가?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손실 통산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이런 세수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또 조세 피가 커져요. 미국도 이걸 손실 공제를 많이 주다 보니까 상당히 조세 피가 문제가 많아졌고 그러면서 그걸 고쳐 나가면서 미국법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입한다 하더라도 손실의 범위라든지 이율 공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저는 이제 처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가상자산 같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필요하지만 규정을 하나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될 것인가? 일본의 방식은 저도 약간 비판스러운 게 일본은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했습니다. 포괄주로 해서 과세를 했는데 가이드라인 제시해가지고 계산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국세청 무슨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법에 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소득이 생길지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 방식을 규정합니까? 저는 그것도 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좋은 악만의 디테일이 있다듯이 좋은 제도이긴 하겠지만 그 실행과 집행 부분에 있으면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우리 이걸 좀 집행하실 때 만드실 때도 그런 부분을 제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이거 드라마를 본 것 같네요. 처음에 이제 뭐 발표를 들을 때는 이거 이제 뭐 한다. 박기백 교수님이 토론하실 때 저것만 하면 이제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갑자기 문성은 교수님이 뭐 여러 장애물을 한 4-5가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성은 교수님 좀 궁금한 게 그 논문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논문의 결론은 그래서 안 된다였어요? 아니면은 이런 걸 정비를 하는 제도에 도입을 해야 된다. 저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결론인 듯 결론 아닌 듯 말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다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인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거예요? 과정에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제도를 가지고도 저는 지금 있는 제도도 상당 부분 포괄주의 형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세 소득의 범위는 지하 경제를 떠나고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미국과 포섭하고 있는 범위는.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토론거리니까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저기 나중에 모셔서 저희가 전략을 짤 때 좀 깊이 있게 우리 그 법 통과할 때 문성은 교수님을 어디다 가두던지 해야지. 좋은 전략입니다. 이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너무 실력이 되고 있어가지고. 진짜요? 너무 이걸 다 반영해서 위반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뭐 하는데 좌절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정도의 길을 걷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그 김현돈 선생님, 박기백 선생님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근데 오늘 더 좋아졌습니다. 어떡하죠? 큰일 났습니다. 예,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제 굉장히 오래된 꿈이에요. 예, 오래된 꿈이고.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견이 사실상 없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냥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경제적 실질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좋으냐, 이건 그냥 답이 솔직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안 그랬던 이유는 박기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몰라서 그랬던 거, 그리고 김현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던 거지, 이게 안 좋아서 뭐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거가 있다라는 것이 명백한데 이거를 안 할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기술적인 문제를 좀 극복해 나갈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뭐 어떤 공평성을 위해서 이거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맞죠. 그런데 저는 공평성보다 효율성을 위해서 더욱더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
또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특히 어떤 좀 보수 진영의 공감을 동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어떤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거인 거잖아요. 어떤 경제적 실질과 우리 과세, 이 현실이 달라질 때 우리의 조세 중립성이 해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합리적인 뭐 경제 주체가 이 괜히 과세 때문에 내가 바라는 일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 초과 부담이 생기는 거고 그 초과 부담이 우리는 이 어떤 전체 경제적 효율성을 갉아먹는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사실 명백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조세 중립성을 해야 하는 딱 열거된 거 우리가 이 열거된 것에 이 효율적이지 않지만 이 열거된 세법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제 효율성이 굉장히 저해된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명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어떤 공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위해서 너무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 실현과 미실현 이 부분이 좀 기술적인 문제가 되죠. 제가 좀 전에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미실현 소득에 과세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이게 경제적 실질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라는 것에 논의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소득 과세 여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지 미실현 소득에 과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뭐 토론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악의적인 기사다. 저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도 실현과 미실현은 경제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구분의 실익이 없어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삼성 하이닉스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하이닉스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팔아요. 팔면은 실현이죠. 판 다음에 1초 뒤에 동일하게 하이닉스 주식을 사요. 그럼 저는 경제적 실질은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회계적인 사건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제가 팔았다가 다시 사면은 다시 하이닉스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삼성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부동산 주식을 살 수도 있는데 회계적 사건이 유무는 달라졌지만 동일한 하이닉스 주식을 샀다면은 경제적 실질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GDP가 뭐 한 2,500조예요. 그 GDP에 포함되는 거는 이 귀속 임대료 소득도 당연히 포함이 돼요. 경제적 실질이기 때문에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고 내가 보유한 집에서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임대료, 그 귀속 임대료죠. 그 귀속 임대료는 우리나라 GDP에 현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세법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있지 않죠. 물론 과거에 과세가 된 적도 있죠. 이렇게 이 토초세가 이게 뭐 오해하시는 분이 보유세 일종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이거는 미래에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미리 내는 게 토초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 경제적 실질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현과 미실현은 경제적으로는 정확히 동일한 거예요. 회계적인 사건 유무만 발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현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 경제적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맞죠. 근데 다만 유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실현되지 않는 소득에도 과세를 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고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과세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뭐 과세 이연을 한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이 실현 시점에서 어떻게 잘 과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 보자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소득 금액 산정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벌써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유형별 포괄주의가 아니라 완전 포괄주의가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03년도였나요? 2004년도였나요? 20년이 넘었는데 그럼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된 상속세법 이후에 우리가 완전 포괄주의 규정을 통해서 이 상속세, 증여세를 과세한 건수가 몇 건이냐?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뭐 제가 모르는 건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대법원이 보기에 과세 금액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경제적 실질로 따지면은 상속이 이루어진 것은 맞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어요. 상속이 이루어진 건 맞는데 도대체 얼마 상속이 이루어졌냐. 10억 상속이 이루어졌냐. 12억 상속이 이루어졌냐. 여기에 대해서 상속 금액이
세법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이게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상속 금액을 도출하지 못하면은 과세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그 무서운 법률주의죠. 조세 법률주의죠. 조세 법률주의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죄형 법정주의가 무섭다고 하는데 조세법을 공부한 사람이 보기엔 죄형 법정주의는 하나도 무섭지도 않아요. 그냥 대강 유추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조세 법률주의는 요만큼도 유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기 때문에 이 상속 금액이 한 10억 원 발생한 거 아니냐? 유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법원에 가서는 계속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소득세도 이 어떤 포괄주의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법원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법원을. 그래서 소득이 얼마인데 소득이 5천만 원이야 1억 원이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해보니까 1억 원이야 라고 말하면 이건 깨집니다. 이거는 대법관이 유추 해석은 정말 너무너무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큰 틀은 다 만들어졌어요. 하자. 이거는 아니 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공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위해서 이건 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명확한데 문제는 어떻게는 이것은 당연히 이 유추 해석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엄밀하게 이 소득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조항을 굉장히 엄밀하게 넣지 않으면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소득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그 아주 자세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일반적 소득 금액 산정법을 법률에 굉장히 자세히 규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기술적인 문제를 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없고 아마 문 교수님이나 몇 명 좀 가둬서 이것을 정말 엄밀하게 우리가 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일반적 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넣지 않으면은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인 거고요. 그런데 이 기술적으로는 우리는 좀 뭐 모초해서 뭐 굉장히 뭐 기술적으로 하지만 조금 정치적으로는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공평성, 효율성뿐만 아니라 여기 이론적으로는 이견이 없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일단 정치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전문가들이 아주 정밀하게 이거를 해야 되는 우리에게 과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연구위원님의 말을 들으면 이 법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학을 잘 모르는 게 문제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 교육이 아니고 그 법을 하는 사람들을 그 참 예. 그리고 사실 100%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분류가 잘 안 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조세심판원 이런 것이 있고 그런 건데 하여튼간 법 하는 분들이 본인 100% 자기들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박계산 국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노총 정책1본부 박계산 국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저희 노동계에서 이제 자산과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점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앞서 말씀 주셨던 그 발제하신 김현동 교수님, 박기백 교수님, 이상민 연구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학습하고 공부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참 의미 깊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노동계가 열심히 이제 금투세 도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지지도 하고 연대도 했지만 이제 결국 폐지되는 과정 속에서 이 자리가 또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좀 경제적 실질에 대해서 이제 과세 공평을 이제 말씀하신다면 노동계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취지이고 그 조세정의 실현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좀 진행돼야 된다는 점에서 좀 노동계의 시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계 시각에서 소득세, 특히나 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 원천설에 입각한 이 소득세가 좀 낡은 틀로 좀 규정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소득 원천설이
좀 현재 노동 시장의 변화를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나 뭐 고용 형태별로 보면 단시간 뭐 비정형 노동자들의 노동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또 이들에 대해서 이제 과세나 보호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좀 그렇기 때문에 또 좀 거시적으로 보면 새로운 산업이나 뭐 금융, 자산소득 등의 가상자산과 같이 비롯되는 이제 소득을 포착하지 못하는 이제 과세 공백 상황이 결국에는 그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엔 상대적 박탈감을 가장 크게 노동자들에게 느끼게 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들이 계속 지금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이제 노동소득에는 너무나 엄격하고 좀 자본소득에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이 과세 체계다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금융, 주식, 가산, 자산, 부동산과 각종 양도 차익은 온전히 지금 포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득자 애들에게 마저도 이제 뭐 노동소득이라는 거는 비과세 형식으로 좀 회피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심각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회가 자산 증식에 너무나 관대하게 지금 조세 체계가 조금 집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거는 고소득, 자본소득자에게 훨씬 현 상황에선 유리한 체계라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하는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좀 개정하고 개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지 않을까 싶고 이 순자산 증가설이야말로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엄격하게 작동해야 할 법률적 과제를 촉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서 저희 노동계의 요구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전에 지금은 이제 폐지됐지만 다시금 금융투자 소득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좀 축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초고소득층이 이제 앞으로 더 점점 이제 범위가 이제 많아지고 과세 대상자들도 많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들의 실효세율을 좀 높이기 위한 좀 소득세의 명목 구간, 최고 구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구간 정도는 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점점 제기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방향에서 좀 소득세 개선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떻게 순자산 증가설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나올 수가 있을지 좀 궁금하긴 측면도 있습니다. 좀 전환의 적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과세와 관련된 여기서 사생활 침해 문제에도 언급이 됐는데 이러한 사생활 침해 문제는 특히나 이제 고소득층 자본가들 비공개되는 영역에서 특히나 이게 민감하게 반응해 온 거 아닌가. 이들에게 주로 이제 방어 기제의 논리 이런 걸 제공해 왔던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좀 또 이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법률적 공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좀 이러한 이유로 지금 법원도 그렇고 법원 판단들도 그렇고 좀 소득 파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세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럴 때 꼭 좀 강하게 작동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또 한국소득세법이 지금 또 비판적으로 좀 볼 거는 좀 열거주의와 포괄주의가 혼합해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비판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혼합되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자본소득과 오히려 자산 증식에 과세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금 아까 전에 소득 경계가 좀 불분명한 그런 비판 지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혼용
혼용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좀 제대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이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기산 국장님 말씀도 정말 몇 가지는 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마땅히 과세하는 것이 정말 마땅한데 현재 제도가 그걸 제대로 잡지 못하면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건데 제도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실질을 뭐 거기에 껴 맞춰라라는 거라고 하면 정말 법을 던져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하나는 사생활 침해를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에게는 감출 사생활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에 따르면 소득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세 법률주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소득을 이렇게 불명확하게 만드는 그런 소득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 소득을 또 이유로 해서 과세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돼버리는 것은 아니냐. 그 현재 있는 법을 벗어나서 자꾸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데, 그 사각지대가 잘 안 잡히니까 또 못한다, 이런 논리인 거여서 저희가 여기 이제 법하는 분들과 경제를 하는 분들이 차경영 교수님 법하는 분들과 경제를 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식적인 토론은 마쳤고 시간도 시간도 관리도 잘 한 것 같고,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문제에 관심 있으셔서 오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멘트나 발제자나 토론자에 대한 질문도 좋습니다. 네, 제가 아는 얼굴이네요. 네, 저 민주당 조세 전문위원 이호근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좀 세제 업무를 좀 담당을 해가지고요. 좀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라서 오늘 토론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발표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저 배운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들께서도 우리 박기백 교수님께서 좀 법원의 입장, 상속세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고, 문성원 교수님께서도 독일의 집행 문제라든가 소득 구분의 문제 포인트 좀 잘 짚어주셔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득세를 완전 포괄주의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완전 100% 동감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제목 자체가 이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인데, 이제 두 부분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오늘 논의 자체가 소득세 포괄주의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논의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 관련돼 가지고 제가 고민했었던 부분들 좀 고민을 같이 해보자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사실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쉬운데 소득이 무엇인가라는 걸 정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득 구분도 굉장히 어렵고요. 미실현 소득, 귀속 소득, 이전 소득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디까지 포괄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2019년도에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당시에 소득세대 과장으로서 그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이것저것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과세를 할 때 포괄주의 규정만 들어가지고 과세를 할 수 있는가, 그게 안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술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 가지고 과세를 하는데, 각국의 사례를 갖다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자산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일본은 잡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그런데 실제로 과세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데이터가 별로 없었는데 많이 조사를 해봤을 때 거의 과세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제 실명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실명제 도입이 안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래블룰이라고 해가지고 가상자산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과세가 어렵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복잡하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상장 증자하고 비슷한 에어드랍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그 과세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민됐던 부분은 형평성이라는 부분인데요. 포괄주의가 이제 되는 나라는 과세는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세는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아마 극히 일부가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소득이 낮다라고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과세 대상이라 인식을 못할 테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뭐 99%의 사람은 과세 대상 인식을 못 해가지고 세금을 신고를 안 했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이거 과세 대상이라고 알고 신고를 한 1%에 해당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에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항상 새로운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은 그게 돼 가지고 사람들이 아, 이게 소득이다, 과세 대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그 인식을 갖다 가지게 되는 그런 좀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에어조단 농구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20만 원에 샀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200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것도 포괄주의가 된다면 완전히 과세 대상이 되지만은 그걸 갖다가 다 과세 대상에 인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그런 좀 시간이 좀 필요했었을 때 이제 완전 포괄주의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되게 맞는 건데 과연 그게 형평성을 100% 담보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약간 고민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 같이 큰 틀에서 잡아놓고 유형별 포괄주의로 굉장히 그 기초를 갖춘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새로운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정의를 하고 제도에 도입이 되지 않고 제도에 도입을 해가지고 과세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형평성에 좀 마이너스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한 가지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또 하나가 이제 법적 안정성하고 예측 가능성의 문제인데요. 완전 포괄주의로 하게 되면은 그 하나하나의 애매한 케이스들이 결국은 나중에 과세가 이루어지고 법원의 판단을 거쳐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원이 이게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라는 어떤 행정부가 결정한다기보다는 법원까지 가가지고 돼야 되는 그런 좀 불확실성의 문제이죠. 좀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 당시 이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라서 그냥 향후에 이제 고민을 할 때 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좀 더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가상자산 그 과세 체계를 만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예.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다른 것들도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말자는 건 아닌 것 같고 완전 포괄주의를 일단 도입한 다음에 유형을 포괄주의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안을 또 연구할 그런 연구원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여튼 우리 편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 예. 이게 참 되게 실무적인 구체적인 고민의 흔적이 너무 느껴지는 질문이었고요. 이게 참 중요한 고민이고 핵심이에요. 제가 토론했을 때 이 도대체 소득 금액이 얼마냐 산정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좀 우리 참고할 자료는 있죠. 예를 들어서 상증세법이 유형별 포괄주의도 아니고 완전 포괄주의입니다. 그냥 상속증여 받은 금액에 과표 적용해서 그냥 세율 곱하면 되는데 세법 이렇습니다. 얘기까지 다 합치면은 두께가 이래요. 그냥 완전 포괄주의지만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 소득세법도 참 재밌는 게 아까 문성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발제자와는 다르게 뭐 이자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지만 근로나 연금은 뭐 유형별 포괄주의인지 모르겠다, 뭐 의심이 단다라고 했는데 수험서로 보면은 이자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확실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근로소득은 수험서에서는 아예 없더라고요. 이게 논쟁이 있으니까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그 유형별 포괄주의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 근로소득도. 왜냐면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굉장히 희한한 게 과세되는 것이 열거되어 있지만 또 비과세도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웃긴 거죠. 이게 네거티브 시스템도 아니고 포지티브 시스템도 아니고 이렇게 열거된 것은 과세를 한다. 그렇지만 또 근로소득은 이와 비슷한 것들은 다 과세한다라고 해놓고서 또 비과세도 열거되어 있어요. 근데 열거된 조항이 굉장히 복잡해요. 가나다라 가목, 나목, 마복 해서 가나다라 마바사 자체가 다 타파하고 건어더러 모보 조조코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비과세되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과세 열거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근로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로 다 과세를 한다라는 식으로 실무에서는 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이 비과세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그리고 과세도 꽤 구체적으로 소득 금액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에어조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소득세법은 주식이랑 부동산 양도 차익만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투자를 하고 아무튼 일반적인 이 과세 금액 산정 방법을 아주 자세히 논의하는 거를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모처에서 가둬놓고서라도 모여서 저는 꼭 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오늘 뭐 거의 학술 토론을 하고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유형별 포괄주의를 하고 유형별 포괄주의를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실현되려면 이렇게 쭉 열거도 이렇게 쭉 뭐 결국에는 무엇이 소득이냐, 어떻게 과세를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것들은 다 정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로 저는 들렸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모든 것들이 다 생물인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경제 활동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고. 자, 우리 여기 플로우에서 하면서 봐. 저기 한 30분 됐으니까 뭐 이제 그 질문이 하나 더 있다면 받고, 없다면은 우리 두 발제자 분들께 마지막 김현동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고, 그리고 차규근 의원님께 뭐 마이크를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종석 회계사님도 오셨는데 혹시 질문 없으세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제목이 자산소득 과세 공백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포괄주의 전환과 관련된 토론만 지금 주로 좀 이루어져서 혹시나 발제자나 토론자분이 생각하셨을 때 소득세 포괄주의의 여러 가지 어떤 뭐 필요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자산소득 과세 공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지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혹시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고민을 하셨을 때 이게 지금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것도 곧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또 뭐 심각성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금 뭐 좀 가미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이 질문도 좀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눈여겨봤기 때문에 TF로 다 모셔가지고 저희 이 새로운 그 경제가 전개되는 판에서 우리 소득세 포괄주의로 넘어가기 위한 뭔가를 좀 해볼 만한 좋은 분들이 오늘 좀 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토론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우리 김현동 교수님께 마지막 그 종합 답변이라고 할까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차규근 의원님이 이제 끝까지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 입장에서는 가장 고민되는 포인트가, 야, 이거 입법을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그래도 말이 되는가? 뭐 위헌 논란 때문에 막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이런 걱정이 좀 되실 부분이 저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게 정책적으로 이제 가냐 엎어지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거고, 법적인 측면에서 법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남은 거는 이제 정책적 의지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계속 발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법 기술적인 부분이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코멘트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박기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항목 신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으로 몰기는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 개념을 아예 정의를 내리는 것이, 예를 들면 법인세처럼 우리가 순자산 증가세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처럼 그렇게 해야 이제 법원이 사법부가
판단을 할 때 뭔가 이제 근거 자료가 조금 될 수 있으니까 조세 법률주의의 어떤 그 부분과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이죠. 저도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타 소득은 어쨌든 간에 완전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걸로 모여져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의 일본으로 따지면 잡소득의 역할을 지금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한번 저도 생각을 좀 해보는 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성 교수님 이제 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우리가 도입을 할 때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그 소득세와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의 조정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본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 구조에 상속으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포괄주의 들어온다, 순자산 쓴 것을 들어온다 그러면 소득세법에 그런 규정 하나 두면 충분히 입법적으로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어떤 지금 현재 열거되고 있는 유형의 소득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디도 안 들어가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과세 공백이 일어난다는 오히려 그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순자산 증것을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잡소득처럼 이거 글로 가면 돼.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빼버리는 거죠. 판단을. 근데 지금은 없어? 그러면 비과세도 아니야? 앞에 열거도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잡소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잡소득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에 필요경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입 금액에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경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 몰아넣어가지고 경비 계산공제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 규칙 수입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충분히 소득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구분 경계 문제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순자산 증가서울로 전환하는 것과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그 경계가 문제가 돼 있는 거고 이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잡소득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애매한 부분이야? 그레이야? 그럼 글로 가버려 보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손익통산 손실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국가가 어쨌든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면서 손실에 대해서는 조금 짜게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있고 이거는 뭐 순자산 증가설과 상관없이 손실에서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데 충분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국가 재정 수입의 측면에서 이 세금이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모두 어떤 대칭적으로 그걸 현실에 구현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순자산 증가세를 도입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손실에 대한 어떤 공제라든지 통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부동산 사업 산림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 통산을 하고 나머지는 그 소득 안에서만 그냥 공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일본에서도 비판이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조금 좁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건 또 역시 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 또 아니면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2월 공제까지 해줄 것이냐 이런 2월 결손금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효율성 사실 이게 공평이 실현이 되면 사실 효율성도 우리가 제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평하게 세금을 매기면 중립적이게 되고 중립적인 세제는 효율적으로 갑니다. 물론 이제 그 이미 세금이 개입하기 전에 비효율적인 상태면 세금이 교정적 조세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은 공평한 세제는 효율성도 제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금투세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또 신문 기사에 나왔던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 지금 엄청 주가가 9,000포인트까지 올라가니 그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머니무브를 통해서 부동산으로 가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과세를 한다고 머니무브가 이루어지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한 어떻게 보면 도로에 갈 때 턱이 되는 거죠. 덜컥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그중에서 중간에 한번 빼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주식 투자의 실력만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투자처가 어디 있습니까? 세금이 제로입니다. 증권거래세 빼고는 사실 그건 되게 마이너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이 포괄주의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실현이익 과세 아까 뭐 신문기사 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발제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 토론회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범위를 넓히자라는 거지 수평적 넓히자는 거지 깊이를 깊게 가자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소득 원천설이라도 사실 실현이익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도 충분히 도입할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포괄주의라고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미실현이 손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조금 잘못된 이야기고, 저는 이제 미실현이까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넘어서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넘어갈고, 요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자분들 계시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급진적인 세제를 하나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데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상속세가 없는 국가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속세라는 세목은 없는데요. 상속 시점에 피상속신이 들고 있는 그 자산을 그 상속 시점에 처분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거기에 죽은 자에게 양도세를 매기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걸 딤드 디스포지션이라고 해서 간주 처분 규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영국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멀리스라는 그분이, 멀리스 리뷰라는 아주 유명한 보고서입니다. 그분 좌파도 아니고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이 들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부과 안 합니다. 상속세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건 조금 뭐 복잡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까지 운영하는 나라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딤드 디스포지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언론에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박희상 국장님 사생활 침해 그 슈퍼리치 부분, 저도 아까 우리 정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구나. 굉장히 조금 신선하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이건 뭐 다 이게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조세법률주의 지금 여기서 제일 관건 중에 하나가 조세법률주의인 것 같아요. 조세법률주의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간에 사법부가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주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조세법률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있는 건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설사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자꾸 아까도 발제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세법률주의가 시작된 곳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법학자들이 법원이 개수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에서도 그런 잡소득의 형태로 규정을 했을 때 조세법률주의가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조세법률주의가 문제라서 포괄주의가 순자산 증가설의 문제야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앞으로 만약에 도입을 할 때 우리가 또 다른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법학자들과 이야기를 좀 충분히 나눠야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함을 제가 기억했는데, 민주당 우리 조세 전문위원 좀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상자산 과세 그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아마 이제 그때 당시 상황에서 고민하실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내년인가요? 아마 그게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 정보 협정 지금 체결돼 있잖아요. 이제 이름은 약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아마 대략적으로 한 39개국이 지금 협정에 체결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관건이 되고 있는 미국이 2029년도인가 그 협정에 지금 참가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과세 자료의 포착과 관련해서 예전에 그때 가상자산 도입을 논의하셨을 때랑은 여건이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게다가 이제 소득이 얼마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규정을 하다 보면 정말 고려할 것들이 많죠.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실제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냐 없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세청에 정말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까지 다 표시되면서 숫자 들어와 있고, 사례, 이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매긴다. 그 에어드랍 같은 문제도 사실 그쪽에 가이드라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없고요. 그래서 지금 국세청에서 얼마 전에 연구 용역 진행하면서 지금 그쪽에 태스크포스 아마 있습니다. 그쪽 진행되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서 올해 안에 지금 이제 마련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아마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금 뭉갰던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일본에서 워낙 작업을 세세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 약간 벤치마킹해도 충분히 저희들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체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도입을 하셨을 때는 그 여건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기게 해가지고 과세 대상이 들어오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안전성, 예측 가능성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바로 결국은 조세법률주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법에 다 담아놔야 우리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도 우리가 제고할 수 있고 법적 안전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현재 법에서도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매년
세법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세법 우리가 조세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사실 저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세법의 고유의 특성인 거고 게다가 그걸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소득 아까 뭐 당근 그런 소득 말씀하셨는데 그런 유형의 소득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국세청의 사전 질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또 예고 우리가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해석해서 국세청에게 공을 던지면 됩니다. 야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세 대상이 맞는 거야? 어느 소득으로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경비 어떻게 떨어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세청에 다 질의를 하면 질의가 해신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공백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가 느낄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예.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아까 사실 발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뭔가 하면 원래 아니었으니까 그걸 드리는 것은 사실 힘든 거고요. 원래 과세 대상인데 걔를 빼는 것과는 저는 분명히 어프로치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뭐 이미 많이 이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학자들 같은 경우에 저희 이론은 없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굳이 뭐 색깔을 나누자면 정말 보수적인 색채를 띠셨던 뭐 세제발전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셨고 지금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의 1980년대 논문에 보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된다. 그 대주주냐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야기가 옛날부터 나왔었고 우리 사실 학계에서는 이렇게까지 뭐 이게 금투세가 문제될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사실 저는 없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엄청난 조세 저항이 일어나면서 그다음에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주가지수가 저평가됐던 그 원인으로 몰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됐지 여기 어떤 뭐 의지의 문제는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9천이잖아요. 9천 되니까 또 그 이야기 합니다. 야 보니까 삼성이랑 SK하이닉스 뭐 오른 거지 다른 종목들은 다 안 올랐기 때문에 설사 주가지수 코스피가 9천이 됐더라도 그래도 금투세는 안 돼. 그러니까 5만 가지 안 되는 이유만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돼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10,000 되면 되나? 그럼 15,000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거는 정책적 의지의 문제인 거지 뭐 어떤 엄청난 어떤 뒤에 어떤 대단한 이론이나 근거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무서웠던 거고 그 사람들까지 표까지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던 거고 저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뼈아픈 대목이 바로 뭔가 하면 상법 개정 좋습니다. 1차, 2차, 3차 개정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하면서 금투세 시행을 했다면 정말 금투세 때문에 주가지수가 안 올랐던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데 고세 그걸 못 참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엎어지는 바람에 이제는 뭔가 하면 금투세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주가지수도 올랐던 거 아닌가? 그 원인 중에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하나의 낙인이 찍힘으로써 금투세를 다시 재도입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자동으로 막 박수가 막 나오는데요. 답변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 마지막 이종석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질문 약간 포인트가 맞는 건지는 다시는 나중에 따로 만나서 하시고 우리 김현동 교수님이 계속 답변하실 때 옆에서 박기백 교수님이 아주 흐뭇하게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할 건 다 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차국은 의원님께서 들으시면서 또 이게 여기 이제 제일 유일한 제가 봤을 때 법을 하시는 맞죠? 그래서 궁금하신 것도 있을 텐데 길게 말고 예 말씀해 주시면 예 오늘 그 법조인 뭐 토론자가 한 명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었고요. 오늘 저도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반기는 제 기재위 재경이 있다가 이제 후반기는 다른 데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기재위 재경을 떠나더라도 계속 이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 계속 좀 자문을 더 구해서 하여튼 이 심각한 자산 양극화, 자산 불평등 이 부분의 해소에 역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차규근 의원님의 그 진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셨던, 그 법학자를 불러서 뭐 같이 토론하는 것도 재미겠다 생각이 들고, 아예 몇 명의 법학자를 좀 포섭해서
저희가 이 일을 같이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이 토론회에 아주 수준을 높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사회를 잘 본 저를 스스로 칭찬하면서 여기서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